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신경을 쓰면서 항상 주의하고 또렷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자각이 벌써부터 요 며칠 동안 아주 새로운 정신적 탄력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 평소에는 그저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궁리를 하며 지시하고 명령만 내리다가 이제는 그 대신 환율에 신경을 쓰고 돈을 바꾸고 계산을 하고 메모를 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볼차노에서 트렌토까지는 점점 더 기름진 계곡이 9마일이나 계속 이어진다. 좀 더 높은 산에서는 자라기 위해서만 애써야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활력과 생기를 띠고 있다. 태양은 뜨겁게 이글거리고 우리는 또다시 신의 존재를 믿게 된다. 초라한 행색의 한 아낙네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뜨거운 땅바닥 때문에 발이 뜨거우니 자기 아들을 마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강렬한 태양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해주었다. 아이는 특이한 옷차림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한테서 한마디 말도 끌어내지 못했다. 아디제 강은 이제 좀 더 잔잔히 흐르며 여러 곳에다 넓은 자갈섬을 형성해 놓고 있다. 강가의 땅과 언덕에서는 온갖 식물들이 아주 촘촘히 들어차 자라고 있어서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눌려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포도밭과 옥수수, 뽕나무, 사과와 배나무, 모가와 호도나무들이다. 담장 위로는 작은 딱총나무들이 풍성하게 가지를 들이우고 있고 담쟁이 덩굴은 바위에 달라붙어 억센 줄기를 내뻗고 있다. 도마뱀이 갈라진 틈을 넘나들고 이리저리 바뀌는 모든 대상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려준다. 머리를 따올린 여자들, 밝은 색의 재킷 사이로 가슴을 드러낸 남자들, 그들이 시장에서 집으로 몰고 가는 실한 황소들, 등에다 짐을 가득 실은 당나귀들. 이 모든 대상은 하인리 로스, 1631년, 1685년 독일의 화가. 괴테는 어릴 적부터 그의 풍경화를 접했다. 하인리 로스의 그림을 생생하게 옮겨놓은 것 같다. 저녁이 가까이 다가오고 부드러운 대기 속에 몇 점 안 되는 구름이 하늘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산마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때나 해가 진 직후에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면 나는 응거 중이거나 유랑 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 세상이 내 집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껴진다. 나는 마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그린랜드 해역으로 고리를 잡으러 갔다가 막 돌아온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꺼워했다. 또한 마차 주위로 때때로 일어나는 먼지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의 먼지라도 되는 것처럼 반갑다. 종소리나 방울소리 같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날카롭기는 하지만 귀에 거슬리지 않고 아주 사랑스럽다. 개구쟁이 소년들이 그런 가수들의 전문 분야에 뒤지지 않으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 때면 그 소리가 특히 즐겁게 들린다. 정말로 서로 간에 분위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녁 시간도 낮이나 꼭 마찬가지로 온화하다. 남국에 살고 있거나 남국 출신인 누군가가 이런 일에 열광하는 내 얘기를 듣는다면 나를 아주 어린애 같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음산한 하늘 아래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며 나는 우리가 영원한 자연의
인과율로서 영구히 누려야 할 이런 기쁨을 지금 예외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9월 10일 저녁 트렌토. 시내를 돌아다녔다. 아주 오래된 도시였지만 몇몇 거리에는 잘 지은 현대식 건물도 있었다. 교회에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의 총회장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 그가 그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예수회파 교회는 정면에 붉은 대리석 기둥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 묵직한 휘장이 먼지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그 휘장을 젖히고 자그마한 예배당 전실로 들어갔다. 교회 본당은 쇠창살로 닫혀 있지만 어렵지 않게 내부로 들여다볼 수는 있었다. 본당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예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앞문이 열려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교회가 저녁 예배 시간에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내가 거기에 우두커니 서서 건축 양식을 눈여겨보면서 그것이 이 예수회파의 다른 교회 건물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들어서더니 곧바로 검은 투건을 벗었다. 낡고 퇴색한 그의 거무죽죽한 의복으로 보아 그가 영락한 성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쇠창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기도를 올리고 나서 다시 일어섰다. 몸을 돌리면서 그는 혼잣말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놈들이 예수의 회원들을 몰아낼 거란 말이지. 하지만 교회를 짓느라 들인 비용 정도야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신학교에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는걸.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밖으로 나갔고 그의 등 뒤로 휘장이 닫혀졌다. 나는 휘장을 다시 살짝 들어올리고 꼼짝 않고 서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위쪽 계단에 머물러 서서 말했다. 황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한 거야. 얼굴을 거리 쪽으로 돌린 채 그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을 계속했다. 맨 먼저 스페인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야. 아벨이 흘린 피가 형 카인을 저주하고 있는 셈이지.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 거리 쪽으로 사라졌다. 아마도 그는 예수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다가 교단이 무참하게 몰락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찾아와서는 이 텅 빈 교회당 안에서 옛 주인을 찾으며 잠깐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들의 적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모양이었다. 한 젊은이에게 이 도시의 명소를 물었더니 그는 악마의 집으로 불리는 집을 알려주었다. 그 집은 평소에 파괴만 일삼는 악마가 잽싸게 돌들을 날라와서 하룻밤 사이에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착한 젊은이는 이 집의 진짜 특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말하자면 이 집은 내가 트렌토에서 본 것 가운데 유일하게 고상한 감각을 지닌 집인 것이다.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뛰어난 이탈리아 사람이 지은 집임에 틀림없다. 저녁 5시에 다시 길을 떠났다. 해가 지자마자 풀벌레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 장면이 다시 펼쳐졌다. 좋기 1마일 정도를 담장 사이로 달렸는데 담벼락 너머로는 포도밭이 보였다. 별로 높지 않은 다른 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딸 수 없도록 돌이나 가시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었다. 많은 포도밭 주인들은 길과 맞붙은 맨 앞쪽의 포도송이들에 석회를 뿌려놓아 포도를 따먹을 수 없도록 해놓았지만
그럼에도 포도주 맛에는 이상이 없는 게 발효 과정에서 석회분이 다 제거되기 때문이다. 9월 11일 저녁. 나는 이제 로베르토에 도착했다. 이곳은 언어가 바뀌는 경계선이다. 여기까지 오는 북쪽 지역에서는 독일어와 이탈리아어가 줄곧 혼용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토박이 이탈리아 마부를 만나게 되었다. 술집 주인도 독일어를 전혀 못하니 이제는 내 언어적 재능을 시험해봐야 한다. 좋아하는 언어가 생생히 살아나서 이제부터 사용어가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9월 12일 점심 식사 후 토르볼레. 친구들이 잠깐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전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베로나에 도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수려한 경관의 가르다 호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았다. 이곳은 그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해주었다. 5시가 지나서 로베레토를 출발한 나는 물줄기를 아디제 강으로 흘려보내는 측면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다. 다 올라가니까 그 뒤편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솟아 있어서 호수 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가야 했다. 거기에서는 그림 공부를 하는데 아주 좋을 석회암이 나타났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가면 호수의 북쪽 끝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작은 항구라기보다는 나루터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그곳의 이름은 토르볼레다. 무화과 나무는 오르막길에서부터 여러 번 마주쳤는데 계단식 관람석 같은 암벽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열매가 가득 달린 올리브 나무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또한 거기에서 나는 처음으로 하얗고 작은 무화과를 봤는데 그것은 란체리 백작 부인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과일이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방에는 아래쪽 뜰을 향해 문이 하나 나 있다. 나는 탁상을 문 앞으로 옮겨놓고서 몇 개의 선을 그어 그 경치를 스케치했다. 호수는 끝에서 끝까지 거의 그대로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 단지 왼쪽 끝 부분만이 시야에 잡히지 않았다. 양쪽이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인 호반은 무수히 많은 작은 촌락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호수를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떠나야 한다. 해가 뜨기 전에 몇 시간이면 벌써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북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오후 이맘때쯤이면 나를 향해 세찬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아주 상큼하게 식혀준다. 그와 동시에 폴크만, 괴테가 참고했던 이탈리아 여행 안내서의 필자. 폴크만은 내게 이 호수가 이전에는 베나쿠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이 나오는 버질의 식구를 한 구절 인용하고 있다. 바다처럼 파도치며 묵직하게 울리는 그대 베나쿠스여. 이 식구는 라틴시 가운데 그 내용이 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최초의 것으로서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호수가 더욱 큰 파도를 나루토로 몰아치는 광경은 오늘날에도 몇백 년 전과 마찬가지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호수에 부는 바람은 여전하고 그 광경은 버질의 식구를 더욱더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북위 45도 50분 지점에서 이 글을 쓴다. 저녁에 서늘한 공기 속을 걸었고 지금은 정말 새로운 나라, 아주 낯선 지방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한량들의 낙원에서처럼 태평스럽게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에는 자물쇠가 없다. 여관 주인은 내 물건이 모두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게 장담했다. 둘째로 창에는 유리창 대신 기름종이가 발라져 있다. 셋째로 가장 기묘한 변수가 없어서 여기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상당히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집 하인에게 용변을 볼 장소를 묻자 그는 뜰을 가리켰다. 저기서 누십시오. 내가 어디 말이오? 라고 묻자 그는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다 라고 친절히 대답했다. 어느 곳이나 지극히 태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면서도 생기 있고 부산한 모습도 엿보였다. 여자들은 온종일 이웃 여자들과 수다를 떨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러면서도 모두 줄곧 뭔가 할 일이나 만들 거리가 있었다. 나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여자를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여관 주인은 내게 이탈리아 사람답게 과장된 말투로 아주 귀한 송어 요리를 식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송어는 토르볼레에서 잡은 것인데 그곳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내를 이룬 곳으로 물고기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소라고 했다. 황제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대가로 1만 굴덴의 어획료를 받는다고 했다. 그것은 진짜 순종 송어는 아니고 때로는 무게가 50파운드나 나갈 정도로 몸집이 크며 머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반점이 나 있다. 맛은 송어와 연어의 중간쯤 되며 연하고 감칠맛이 난다. 그러나 정말로 내 미각을 돋운 것은 과일이다. 무화과뿐 아니라 배도 맛있는데 배는 확실히 레몬이 자라는 곳에서 나는 것이 특히 별미이다.